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병알문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일본의 몰락, 일본은 도대체 왜 몰락했나? 몰락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몰락하고 있는데 그 몰락하는 계기는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일본이 몰락한 것처럼 한국도 어떻게 보면 일본의 수순처럼 몰락하게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문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러면 일본은 몰락했지만 한국은 몰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대책, 대응은 뭐가 있을까? 라는 질문도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런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얼마 전에 KTV에서 반도체 몰락, 한국이 우수 인력 빼앗아간 탓이라는 일본의 언론사의 주장에 대해서 대담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그 기사를 한번 보면요, 한국이 인재와 기술을 빼돌려서 일본 반도체 몰락을 이끌었다. 일본 언론이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다. 일본 보수 성향 미디어죠. 그 미디어에서 자국 반도체 산업이 몰락한 이유가 우수 인력이 한국과 중국 등으로 유출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 주간지 슈칸 신초에서 인터넷판 데일리 신초 이 기사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기사를 보면 한 명의 실제 일본 인재를 유출해 간 그런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었는데, 그 반박을 이것과 관련 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연초에 어떤 칼럼을 냈냐면 뉴노멀 경제, 이 뉴노멀 경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규모의 경제에서 속도의 경제로의 전환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규모의 경제가 가고 속도의 경제가 온다. 일부를 잠깐 읽어드리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단위당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 원리죠. 그 규모의 경제 원리는 그동안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었던 거 맞습니다. 이때는 품질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많이 만들어서 인풋을 많이 쏟아붓고 그만큼 그 이상으로 아웃풋을 쏟아내면, 비용을 줄이면, 단위당 생산 비용이 줄어들도록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고 가격 경쟁력이 있고 그러면 우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저렴하게만 만들면 시장에서 성공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맞죠. 근데 이제 아이디어가 자본을 압도하고 기술이 노동력을 능가하는 시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래 산업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는 육체적 힘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에 달려 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 기회를 탐색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모든 걸 갖게 되는 시대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입각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가속화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본 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인데요. 반도체 산업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속도의 경제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반도체의 생산 증가율을 보면 21년보다 22년이 더 거셉니다. 산업이 그렇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인텔, 삼성전자, TSMC는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생산을 이끌고 더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하고 있느냐, 보신 것처럼 리더십, 반도체 생산의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겠다, 추구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초연결성, 세계가 연결되는 것,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또 6G까지 지금 개발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초연결되는 그런 경제 속에서 디지털 경제가 등장했고, 이 디지털 경제 속에 디지털 전환과 그 밖에 디지털이 가장 최우선시되는 그런 경영 전략으로의 움직임 때문에 이제 디지털이 아니면 안 되는 경제, 그냥 전혀 다른 경제 속으로 가고 있다. 단적인 예가 기존 개솔린 차에서 또
전기차에서 자율주행 전기차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늘 수밖에 없겠다. 기존 가솔린 차가 반도체가 대략 한 200~300개 들어간다면 전기차에는 약 700개,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에는 2~3,000개가 들어갑니다.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의 구조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커지는 이유 과정에서 결국은 이 생산과 또 기술 선도, 이것이 그 반도체 산업의 어떻게 보면 리더십,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속도의 경제 하에 있다. 근데 일본은 왜 몰락했을까? 반도체 얘기를 잠깐 뒤로 하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카메라 산업, 필름 산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카메라와 필름 시장 하면 여러분 1990년대만 해도 이런, 그죠? 코닥 필름, 후지 필름 갖고 이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었죠. 그것이 디지털 카메라, 소위 말하는 디카 시대가 왔죠. 필름 시장이 죽었죠. 사진 현상소가 다 죽었죠. 이런 과정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했는데, 이때 이 필름 시장을 다 내놓기 시작했죠. 이때 디지털 카메라로 진입을 했지만 다른 많은 가전사, IT사가 디지털 카메라로 진입하면서 반 정도 시장을 내줬죠. 필름 시장은 다 내줬죠. 그러다가 이 디카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 과정에서는 일본이 영위하는 산업이 아예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 카메라가 디카 스마트폰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본은 그냥 여기에만 머물러 있었죠. 머무르면서 이 속도의 경제 속에, 엄청나게 변화의 흐름 속에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죠. 몰락해버린 거죠. 일본의 몰락은 결국 이 변화에 대처하지 않은 거고, 속도의 경제 속에 그냥 당신들은 그렇게 달려가세요. 나는 이대로 있을랍니다. 라고 그냥 뻗팅긴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본은 왜 몰락했을까? 특히 반도체 산업. 한국이 일본의 우수 인력을 빼내가서 일본은 몰락한 거고 한국은 성장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 하면 많이 여쭤보고 하는 그 전문가가 있으세요. 이주환 박사님인데, 정말 그 반도체 영역에서 LG 반도체, SK 하이닉스에서 정말 수십 년간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셨고, 반도체 산업을 연구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산업의 행보를 지켜보고 계시는, 지금 현재는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신데, 이주환 박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질문을 드렸을 때 실제 카톡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LG 반도체에 다닐 때 일본 엔지니어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주환 박사님이 한 번도 그 일본 엔지니어를 본 적이 없다, 일본 엔지니어를 데려온 적이 없다라는 뜻이죠. 다만 초기 일본 기업과 제휴관계를 맺고 기술적인 도움을 일부 받았을 수는 있겠죠. 기술적 교류는 있을 수 있겠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러나 한국이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갈 때 순전히 우리 기술로 이루어낸 것이 맞습니다. 기술, 제품 등이 과거와 달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얘기죠. 기술과 제품 이런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일본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겠지요 라고 정확하게 카톡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왜 몰락했나? 결국은 이 속도의 경제 속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지, 한국이 일본의 인재를 유출해 가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면 일본이 마치 한 명과 인터뷰를 해서, 그것은 일본 그 반도체 산업이 몰락하면서 그 퇴직한 인력이 어디인가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취업하겠습니까? 네, 다른 반도체 기업에 취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일부 그런 인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현상을 놓고 하나의 인터뷰만을 가지고 이것을 침소봉대해서 마치 일본 기술 인력을 한국이 다 빼앗아갔다.
그래서 한국이 성공한 거고 일본이 몰락했다. 이런 표현은 좀 적합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볍게 일본 경제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진단해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일본 경제가 보시는 것처럼 매우 지지부진합니다.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원래부터 지지부진했어요. 주요국 명목 GDP를 보면 미국이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냥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40년 이렇게 몰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본 경제는 안 좋을까? 향후에는 그럼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잠재 성장률로 보면 이렇게 잠재 성장률 자체가 아예 레벨 다운되고 있고 그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는 여러 이유 중에 일본의 인구 감소,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 이런 현상들도 함께 있어요. 그렇게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도 약 20년 정도의 격차를 두고 일본처럼 몰락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도 이렇게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속도의 경제,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기업인들 또 지식인들의 움직임이라는 면에서는 일본처럼 머물려는 그런 특징, 그리고 전세대, 전전세대로부터 계속 같은 사업을 가내수공업 형태로 계속 전수하려는 그런 성향 면에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본과 똑같이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주된 생각입니다. 일본 경제를 보면 특히 이런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40년까지 계속 전개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엄청나게 자금을 투입했어요. 재정을 엄청나게 투입하는 과정에서 경기 부양책을 계속 썼는데도 정부 부채가 계속 늘었는데도 경기가 부양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 경제는 더 이상 헤어나올 수가 없는, 더 이상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진작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쓸만한 그런 여력마저도 부족한 그런 경제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자체적으로 일본 경제가 이제 혁신적으로 뭔가 대응해 보겠다. 그동안의 어떤 모습들을 버리고 그냥 혁신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한 일본 경제가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그런 경제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결국 우리에게 주는 함의도 많죠. 결국 우리도 인구라는 그런 면에서 비슷한 모습들을 같이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인구 외적인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일본의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